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영국 뉴스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리처드 무어 MI6 국장이 2020년 10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MI6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제기하는 위협과 기회가 MI6의 초점이라고 말하면서 비밀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개방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및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어 스파이가 인간 지능을 수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AI가 MI6의 디지털 시대의 주요 과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생체 인식 데이터와 안면 인식 기술은 정보 장교가 적도국에서 인식되고 노출되지 않고 거짓 신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런던 복스홀 크로스에 있는 MI6 본부 내부에는 영화처럼 영국 스파이를 안전하고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최신 장치를 제공하는 실제 Q 섹션이 있다는 것이 지난 9월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런던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와의 연설에서 무어 국장은 기술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인간지능을 마스터하는 것이 MI6의 서비스 자체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MI6에서 34년을 근무한 무어 국장은 청중에게 더 개방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찾기 위해 민간 부분과 협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양자공학 및 공학생물학의 발전은 전체 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매우 흥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 모든 혁신적인 기술 발전의 영향을 MI6에 대한 화이트 핫 포커스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영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이러한 위협이 정확히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어 국장은 서슴없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국제 테러리즘을 정보 세계의 빅4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및 합성 생물학을 마스터하는 데 돈과 야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레버리지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스파이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국내 보안국 MI5와 GCHQ와 함께 영국의 3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MI6의 역할은 항상 영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해외 적대국으로부터 비밀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구식 스파이들의 인간지능이 그 작업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인용하는 예는 초기에 우리가 비밀 무기 기술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 것은 화학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가 개발한 무선 및 보안 음성 기술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술 산업을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이런 말은 MI6가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뒤늦은 인정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첨언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를 흔들리지 않게 할 만한 조직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임무 문제를 공개합니다. 그러나 MI6가 활동하는 이런 방식의 변화는 영국의 적들의 눈에 띄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 비밀을 지켜온 직업 스파이들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아무리 철저하게 사람들을 경계하더라도 누출 또는 심각한 위험에 내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를 스파이로 만드는 정책도 생각하고 있다고 무어 국장은 실토했습니다. MI6는 이런 길을 고려하고 있지만 영국의 적들에게는 흥미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움직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화 007이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진짜 스파이들이 관심을 끌 것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한국 정치판 소식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것 같아서 필자는 내심 기쁩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이준석이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 소식과 당 대표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100일 앞두고 윤석열 후보 측과 쌓인 갈등이 폭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고 오늘 하루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이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휴대전화도 꺼놓은 상태인데요. 여기까지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는 측근들에게 대표직 사퇴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오전 일정을 돌연 취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잠시 뒤 다시 공지문을 올려 오늘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무 거부를 선언한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쓴 뒤 측근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힘당의 윤석열이 당선되더라도 보수 우파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일을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필자는 차제에 국힘당이 분열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제값을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일찍 부서지면 대안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측컨대 불협 화음의 원인은 선대위 구성 인물 선택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 이준석이 부산으로 갔다는 보도는 그가 안철수와 뭔가 상의해보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케 합니다. 며칠 전부터 윤석열 선거팀들이 유니폼 하단에 하늘색과 흰색을 섞어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박근혜 정부의 실수는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에 뽑은 것부터 시작하여 빨간색으로 당 로고와 유니폼을 바꿔 입은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보수의 이미지는 청색입니다. 이유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소련이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많은 정치학자들이 있는데 당시 무슨 연유에서 청색을 버렸을까요? 그랬더니 사회주의 정당 민주당이 얼른 주인 없는 청색을 당기로 취하고 국제적으로 보수인 척 행동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김종인을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선대위 구성 시에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를 같이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준석이는 젊은 사람이고 미국 유학파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청년 세력으로 키우려고 작정하였던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준석은 대통령을 배반하였습니다. 윤석열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을 위해 신문 찌라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가며 탄핵된 대통령을 33년 징역으로 몰고 가 정치적 생명은 물론 자연인으로서의 인생까지 비참하게 짓밟아버린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유를 왜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윤석열의 선대위의 사무총장 권성동을 비롯 탄핵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파 국민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윤석열이 된다면 박 대통령을 석방하고 복권시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가 윤석열에게 제안한 자신의 표 300만 표를 줄 테니 박 대통령을 석방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너무도 인간적이면서 앞을 내다보는 경험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의 권력은 인간다운 인간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인간답지 않은 개종자들이 재주만을 부릴 때 정신 똑바로 들은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